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제일 많이 이루어진 반도체 업종의 가장 진짜 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황재 대표님, 그래서 실제 현명한 반도체 투자라는 그런 책도 저술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딥한 지식이 있으신 분인데 오늘 제가 모셨고, 오늘 우리 대표님 한번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히 인사도 하시고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호돌이라는 필명으로 투자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온 우황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지난 10수년 이상 투자, 그다음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함과 동시에 또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 반도체 쪽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반도체 쪽과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둘 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꺼내실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많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의 관점에 대해서 풀었던 여러 가지 글들과 내용들,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많이 좋게 봐주셔서 책까지 집필하게 됐었고요. 이 책을 계기로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20몇 년 전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 할 때 저는 항상 그때부터도 IT하고 바이오는 그 업종을 전공자를 항상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분야 전공한 분이 제일 잘 알고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현명한 반도체 투자 책이 다른 반도체 책이 다른 것들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조금 여기 특징인가요? 제가 다른 반도체 책들을 모두 본 것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산업이란 게 뒤에서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처음 접근할 때 투자자의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에 처음 접근할 때 무언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술을 많이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기술을 따라가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반도체 산업은 지극히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역발상 투자에 입각해서 접근해야지 승산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를 마냥 어려워하셔서 반도체 나는 1도 공부 안 할래 하시는 분들부터 반도체는 자꾸 기술로 가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보이셔서 좀 반도체 산업을 좀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게 됐었습니다. 책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그 문과생 출신을 위해서 이제 그런 코멘트가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어렵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시죠. 사실은 원래는 어렵지 않게 쓰고자 하였으나 아무래도 산업 특성상 책은 어렵습니다. 책은 어려운데 이제 제가 처음에 블로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다룰 때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문과생인데도 이해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그 아래도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모티브가 돼서 그 문과생도 이해하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더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반도체 산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과 출신인 분들, 이과 출신인 분들 모두 다 하나같이 똑같이 다 어려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뒤에서 또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HODOLRY가 맞죠, 호돌이. 근데 와 어마어마한 그 정보랑 거기에 이제 많은 컨텐츠가 있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언제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하시고 저희 뭐 구독자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그냥 언제든지 이제 제 블로그 오셔서 글 읽으시고 그냥 창 끄시고 또 읽으시고 끄시고 하면 되는 거고요. 뭐 별다른 뭐 회원가입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진짜로 저는 정보를 프리하게 많은 투자자분들께 공유하는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틈틈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건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5, 6년 지난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 이 투자가 아니라 다른 분야 이제 좀 뭐 맛집이라든지 맛있는 식당 탐방 이런 내용들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글을 요즘에는 거의 주요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그 네. 아마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이 제일 중요 관심 있을 게 네. 뭐 대부분 뭐 이과 출신도 있겠죠. 문과생 출신을 위해서 저 같은 이제 지식이 좀 그런 전문 지식이 좀 적은 사람을 위해서 네. 그 반도체 투자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아, 보면 예. 이제 삼성전자가 네. 작년 1월에 이제 96,000원 찍고 이제 6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고 네. 이제 미국도 보면 이제 뭐 레버리지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면 반도체 ETF 뭐 석스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도 많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네. 반도체 투자가 본인들이 네. 생각했던 거랑 좀 잘 안 됐던 어. 그 이유는 그 예. 실패라는 표현은 뭐 네. 저는 장기 투자를 또 생각하면 뭐 1, 네. 2년이 너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실패 이유가 뭐고 어떻게 그 네.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그 네.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요 이야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접근을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업황이 안 좋고 주가가 꺾였을 때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잠깐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대표님 같은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 같은 전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기관분들 같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글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이 반도체 주식에 가장 핫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시기는 보통은 언제인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예. 실적이 항상 잘 나왔을 때,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사야지. 삼성전자 메모리 역대 호황 이야기 나오면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 나왔어요. 그러면 역대 최대 실적이니까 주가도 역대 실적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적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는 실적이 잘 나온 것만 보고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면 점점 반도체 이야기가 늘어가죠. 점점 늘어가고 유튜브에서도 당연히 좋다는 이야기밖에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지금 가장 호황이니까. 그런데 이처럼 실적이 잘 나오니까 더 많이 사고, 또 더 잘 나오니까 더 많이 사고, 주변에서 사니까 더 많이 사고, 점점 핫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피크를 찍어 갈수록 점점 핫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거래 대금을 보나 이 소액 주주수를 보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반도체 산업은 실적이 잘 나올수록 우리가 좀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좀 기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보통은 가장 호황일 때, 가장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왜 실적이 좋으니까 사는 게 맞지, 좋다고 하니까 호황이니까 사는 게 맞지. 안타깝게도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 이 반도체라는 녀석들은 모두 다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를 사가는 주요 주체가 매일매일 반도체를 사가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서버 증설을 해서 대규모 반도체를 사가고, 그 다음에는 좀 증설을 줄이고, 또 특정한 시기에 다시 몰아서 반도체를 반도체 고객사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당연히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더 이제는 덜 팔릴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될 때, 그때가 언젠가면 항상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올라 있을 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퍼가 가장 높아져 있을 때, 요럴 때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블로그에서 또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이 반도체 주식은 사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 투자자분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스타일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언제 매수해야 될지는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사지 말아야 될 시기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지 말아야 될 시기에 사지만 말아도 상위 20%는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80% 분들이 사실 말해야 될 시기에 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예, 예. 8월에도 국내 개인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를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SK하이닉스도 한 3천억인가 예. 여전히 그러니까 믿는 거죠, 되게. 근데 네. 그 뭐 예측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예. 삼성전자의 이제 이익이 언제쯤 바닥을 칠 걸로 보세요? 네. 뭐 올해는 아마 아닐 예. 거고 이제 내년 네. 언젠가요? 삼성전자의 이익은 이런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네.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냐면 삼성전자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디램의 가격과 디램의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긴 한데 어차피 네. 둘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디램 산업의 특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램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네. 2위 기업 하이닉스, 그리고 네. 세 번째 기업 마이크론인데 네, 네. 이 3대 기업이 벌써 합산 점유율 95%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즉 3대 완전 과점 시장인데 이 과점 시장을 이 세 개 기업이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디램의 업황이 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점점 안 팔리기 시작하면 공급 조절을 하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네, 네, 그렇죠. 공급 조절을 하기 용이하다는 뜻은 3, 4의 마음이 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라는 네, 소리입니다. 네. 이 중 한 기업이라도 마음을 먹고 나는 감산을 하지 않을래, 나는 계속 많이 팔래, 공급을 많이 찍어낼래 라고 한다면 가격 제어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이번 디램 업황이 꺾이자마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즉 디램 3위 업체가 가장 먼저 증설을 미루겠다라고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가이던스 낮추겠다, 생산 물량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3위 기업이 이렇게 자세를 수그리고 나오게 되면 1위 기업과 2위 기업은 당연히 굳이 앞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굳이 3위 기업이 먼저 수그리면 우리도 수그려야지. 왜? 우리도 이익을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 예. 생산 물량을 줄이고 공급을 제어하는 게 더 중요해. 우리가 굳이 쟤네 점유율 뺏어오려고 생산 물량 늘릴 필요가 전혀 없어. 왜? 어차피 쟤네는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뺏을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현 삼각 예. 삼국 체제가 되게 예. 좋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삼성전자의 이익이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죠.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져서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 감소 구간이 기껏해야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램과 심지어 낸드 플래시까지도 모두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블로그 글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번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다. 감소해야 된다. 실적이 감소가 나타나야 그러면 이 감소가 대략 1년 정도, 길면 1년 반 정도 갈 것이고 그러면 업황의 턴이 명확하게 그때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그에 대략 1년 정도 앞서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반기 넘어가면서 DM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의 이 바닥이 훨씬 더 강하게 다져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감소가 좀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최근의 예측을 쭉 살펴보면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감익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 3분기부터는 감익이 시작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꺾여서 요게 3, 4, 1, 2 내년 일단 중반까지는 감익 사이클이 가지 않을까. 1년은 최소한 간다. 그렇죠? 예, 길면 1년 반. 예. 예, 맞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간다. 하지만 이 감익 사이클이 온다라는 뜻은 이제 실적의 감소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조만간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 나타난다는 뜻이고 주가는 그에 앞서서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실적 바닥을 앞서가면서 이 주가 또한 바닥을 다지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예. 힘든 구간이지만 좀 기다리는 게 이렇게 예. 버티다. 속된 얘기로 이제 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두 부류의 투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를 고점에 매수하셔서 이제 물리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주가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요 바닥을 형성한다는 뜻은 말 그대로 바닥을 다진다는 뜻인데 이 바닥을 앞으로 얼마나 오래 다질지는 다소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점점점 다지면서 스물스물 주가는 스물스물 약간의 우상향이 나타나겠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쭉쭉 상승해서 내 예전 고점을 주가가 다시 돌파하는 데는 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계속해서 지금 사 모으시는 시기다. 왜? 좀 어차피 바닥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바닥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승 사이클이 일찍 올지 아니면 늦게 올지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디램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좀 여유롭게 6개월, 10개월 정도 목표 잡으시고 계속 이렇게 매수로 대응하시면 좀 이렇게 좋은 구간이 된다.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께 약간 다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예. 제일 중요한 질문 너무 네네. 좋은 대답을 해주셨고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예. 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놓고 보면요. 아,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그 네. 2차 전지 업종이 워낙 커져서 네. 투자가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도 있고 업종도 놓고 보면 두 개가 이제 가장 그 선택할 수 있는 외국 투자가들도 예. 이제 한국을 볼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엔솔, 뭐 SDI,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걸 볼 텐데 네. 뭐 저는 항상 5년, 10년 길게 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러시구나. 예. 어느 업종이 더 네. 그 유리한가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요. 네, 항상 뭐 네. 길게 보는 그 투자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이 과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많은 분들께서 자꾸 하락이 나타나는 하락 산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장 산업입니다. 당연하죠. 예, 끊임없이 성장하는 선장 산업, 예. 2차 전지와 똑같이 계속 예. 성장하는 산업인데 다만 2차 전지보다는 성장의 이 속도가 살짝 느리고 기울기가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예. 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꺾이면 이제는 사양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좀 유튜브 이 영상 나가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댓글들 보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요. 두 산업이 모두 성장 산업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반도체는 과점화에 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규칙성을 꽤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승 하락과 상승 하락이 계속 나타나지만 3, 4 과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자 우위 시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쭉쭉 올려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경쟁 구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예측 기관 리포트 같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20배 정도 성장했는데 앞으로 10년도 그냥 꾸준히 20배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솔직히 리포트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규칙성을 따라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이 과점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과. 네. 그런데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2차 전지는 지금 너무나 이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소재를 함께 공부했다 보니까 2차 전지 이야기도 블로그에서 굉장히 활발히 다뤄요. 그런데 2차 전지는 사실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3사 기업들과 이 배터리를 만들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안에서 공급해주는 벤더 기업들이 앞으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터리 3사는 솔직히 제가 10년까지 예측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기술적 어떠한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는 예. 성장은 많이 하지만 업종이 예,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오늘 보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의 이제 CATL이 1위 기업으로 올라갔고 올해 네. BYD가 올해 이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꺾고 점유율 2위로. 중국이 1, 2등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 기업이 저가형 배터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가 시장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큰 변수가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터리를 20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 이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만들려면 20년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산업은 경쟁사가 새롭게 들어오기 위해서 1년 동안 50조 원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 정도 투자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 기업이 지금 온갖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영끌을 해서 1년에 약 3조 원 정도 투자해요. 3조 원이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네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50조 원입니다. 네네. 그럼 이들 기업은 배터리 산업에 들어와서 상당한 투자금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무언가 버틸 여력이 있고 배터리에서 굳이 수익성을 뽑아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구도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인데 실제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벌써 배터리를 찍어낼 준비를 그렇죠. 예, 네.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일 그 얘기 또 질문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테슬라라는 기업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지 언제부터 배터리를 만드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LNF라는 기업이 이쪽에 소재를 공급하면서 이미 수혜를 보고 있고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경쟁 구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걸 빠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기술적 강점, 소재 공정 강점, 원가 절감 강점, 규모의 경제 강점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 기업은 계속 매출처를 다각화시켜 나가면서 계속 성장 여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보통 이제 배터리 산업이 어때라고 물어보실 때는 배터리 3사가 먼저 질문에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3사는 조금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배터리 산업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리고 저는 이 배터리가 결코 자동차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론, UAM 계속 새로운 응용처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로봇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의 이 성장성이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시장 예측보다. 그래서 대략 한 2024년, 5년, 6년 이쯤까지는 배터리 산업 투자하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 보인다. 하지만 5년, 10년이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불확실성 차원에서 꼭 누가 좋다라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일단 반도체는 확실한 반면에 2차 전지 산업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팔로우업하고 또 재평가를 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답변이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뭐 반도체 공부하자고 저희 그 대표님 모셨으니까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는데 똑같이 5년, 10년을 저희가 내다보면 어디가 더 유리하나요? 아니면 둘 다 뭐 비슷하나요? 어느 종목을 사나 그건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어디가 더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사실 회계적으로는 또는 뭐 투자 원칙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해야 됩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해야 되고 5년에서 10년 오래 갈수록 삼성이 유리한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랑 삼성이 되게 재미있는 게 둘의 이익 변동폭이 하이닉스가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죠. 실제 저도 한 10년치 뽑아봤더니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포인트죠. 근데 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모리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겠죠. 올해 하반기부터냐 내년 초반부터나 이제 개선이 되면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뛰면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라면 하이닉스가 이익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영업에서 현금을 끊임없이 벌어들이죠. 그런데 이 현금을 어디서 또 벌어들이려면 반도체 즉 디램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비메모리 산업에서도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도 끊임없이 벌어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해도 벌어들이는 현금을 모두 다 쓰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 남기면서 이 현금을 축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0조 원이 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가지고 갖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투자했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축적이 삼성보다 월등히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나 파운드리 산업에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이 긴 기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장기 성장을 좀 인조해 하려면 삼성전자가 더 낫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일본이 이제 소부장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 보통 소재 부품 장비 그런데 이제 지금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그 소재목을 보면 소재 설계 장비주인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투자의 어떤 큰 밑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이 책에는 보면 한 100몇십 개 회사에 대한 또 자세한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뭐 너무 작은 회사는 이제 뭐 그 개인 투자가들이 어려우니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어떤가요? 예,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칩을 개발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칩을 설계를 해요. 이는 마치 건물을 설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설계가 끝나면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듯이 칩을 제조를 해야겠죠. 그러면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고 칩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고 그렇죠. 안에 설비 장비가 필요하죠. 이러한 설비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들 설비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계속 찍어내려면 수많은 원재료 소재들, 네. 가스들이 계속 투입이 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재료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모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내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또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품 기업까지 이 밸류 체인을 쫙쫙쫙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왜 소부장이 아니라 이 설계인가 소설장. 소설장 요거는 사실 이제 출판사에서 아. 지어주셨고 아, 그런가요? 이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굉장히 활발히 다루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전해드려도 대략 15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길어요. 분량이 책에 거의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개별적으로 좀 잘라서 다룰 수 있는 기업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 이야기 비중이 좀 커졌고 출판사에서 설계 쪽을 좀 더 강조해서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로 약간 얘기를 돌려보면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예. 50대 보유 종목은 뭐 매일 네. 경제신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 이제 뭐 거기 당연히 엔비디아도 있고 뭐 인텔도 있고 ASML 그다음에 네. TSMC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IT 반도체 좋아하니까. 근데 네. ASML 장비가 없으면 뭐 네. 삼성이건 TSMC건 확장을 설비를 못 한다 그러는데 ASML 영업이익률이 한 30%인데 예. 그 장비 없으면 예. 제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첨단 예. 그로 가면 이제 못하는 TSMC가 실제 영업이익률이 더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 40% 되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TSMC가 감히 아, 딴 네. 데가 네. 들어오기 어려운 그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예. 이들 기업의 장기적으로 경쟁력, 네. 독보적인 입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두 기업의 이익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 동안의 이익률 추이를 살펴보면은 30에서 35% 사이를 움직이다가 이제 점점점 35에서 40% 사이를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30에 35.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TSMC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0 정도로 움직이다가 네. 근래는 40에서 45 정도로 예, 이제 움직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률이 일단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좀 잠깐 딴 얘기해도 괜찮나요? 그럼요. 이익률에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익률이 높으니까 더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익률이 높은 기업군들이 있고 낮은 군의 기업들이 있는데 수익률이 군별로 다를 뿐이지 이익률이 높을수록 사실 되려 투자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 뭐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수많은 시장의 이 데이터를 쭉쭉쭉 돌려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기업들은 사실 투자 수익률이 보통 안 좋은 경우가 2분위, 3분위 기업들보다 오히려 1분위 기업이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무언가 절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그러니까 더 때문입니다.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예. 되게 정확하신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요 케이스입니다. TSMC 이익률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리길 30에서 40에서 40, 45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근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완전 슈퍼갑이 되었던 겁니다. 이들 기업이. 그래서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났던 것이고, 근데 근래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파운드리 다시 가동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가격 인상률이 TSMC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20%씩 단가를 올렸는데 올해는 6% 정도 올리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AMD 같은 기업들이 TSMC에 우리 CPU 만들어줘 발주를 넣었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 좀만 늦게 천천히 만들어줘. 오더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빈틈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TSMC가 부랴부랴 새로운 고객사를 찾는다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률은 사실 비교적 다시 떨어져서 한 40%대 정도
ASML도 대략 35에서 40%대 정도 거의 비슷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ASML 같은 경우는 장비 기업입니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ASML이 근래 EUV 장비 비중이 5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EUV 전, 즉 DUV 장비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쪽 장비들은 수익성이 지금 EUV 장비보다는 낮습니다. 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익률이 한계가 있기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ASML이요. 장비를 무작정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EUV 장비와 같은 고가 장비를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원가 절감을 계속하기 네,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장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원가 절감 유인이 2천억이 넘다 떨어지겠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비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 기존 DUV를 이용해서도 사실 미세 공정을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비싸서 못하는 건데 장비 가격이 너무 튀어오르게 되면 당연히 살 유인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장비 가격도 어느 정도의 이 천장은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ASML이 소폭 낮긴 하지만 둘 다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기업들이고 사실 보통 제조업체에서 보기 매우 어려운 이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ASML, TSMC 개인적으로 모두 앞으로 10년 또 계속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TSMC가 약간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떤 입장인가면 이 TSMC가 칩의 제조도 굉장히 잘 해주지만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업과 TSMC가 미리 굉장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이 칩을 니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설계도를 어떻게 다시 상세 설계도로 다시 그릴래? 그걸 또 어떻게 또 다시 더 상세한 설계도로 그릴래? 무슨 공정을 이용할래? 칩 안에 구조물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래?부터 시작해서 이 TSMC가 쉽게 얘기하면 고객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그냥 TSMC에 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TSMC가 특히 대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금융기관 홍콩, 싱가포르에서 이제 각국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 대만 사람들이 그러면서 참 일하기 편하고 아주 우리보다 그런 건 장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칩을 만들려면 이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도 TSMC 말고 또 아래에 있는 수많은 디자이너스로 불리는 기업들도 같이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생태계가 너무 확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어플을 실행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당연히 유튜브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기업도 내가 이거 누가 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TSMC입니다. 그냥 TSMC입니다. 이런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TSMC의 강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게 이익률의 근원이다. TSMC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요 구도가 앞으로 10년, 20년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로 다시 이제 넘어가면 그 M&A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후배가 거기 이제 외국금융기관 대표하던 친구가 이제 지금 부사장으로 영입이 돼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뭐 아직 뭐가 발표된 건 없지만 근데 실제 그 M&A를 반도체나 아니면 뭐 IT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할 걸로 보세요. 그리고 하면 어느 분야일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M&A를 할 거라 보고 있고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저는 좋겠는 기업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모아온 현금이 이제 120조 원인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실 기존에 이제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만 해도 설비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계속 모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갖고 돈 이자놀이 하려고는 아닐 겁니다. M&A 하려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암이라는 기업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암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암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반도체 설계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설계 도면을 제공해 주는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설계 도면을 모아다가 또 자기만의 설계도를 완성해서 칩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장 기초적인 설계도 쪽을 완전히 꽉 쥐고 있는 기업이 암이라는 기업인데 뭐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암이라는 기업이요. 엔비디아가 먼저 이제 40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물을 먹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을 50조 원을 주고 사겠다. 아주 강하게 영업이익이 2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을 50조 원 주고 사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때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반대했어요. 몇 개 국가가 안 돼라고 반대했어요. 그렇죠. 혹시 어떤 국가가 가장 반대했을까 혹시 예상되는 국가가 있으십니까?
중국이었나요? 중국이 일단 당연히 크게 반대를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유럽도 반대를 유럽도 했습니다. 반대를. 유럽도 우리 이 영국 입장에서도 우리 암 뺏겨나가는 건데 이거 부정적인 시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반대했냐? 일본도 반대를 일본도 했고요. 반대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대 목소리를 예, 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반대를 했는가? 미국이 또 미국, 반대를 예.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아. 이거는 독점의 소지가 너무 강하다. 이건 통과시켜줄 수가 없다 하니까 엔비디아가 일찍이 포기를 선언했던 겁니다. 위약금까지 물고 네. 포기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암을 삼성이 인수할 수 있는가? 저는 삼성 혼자 인수는 불가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 암을 인수하게 되면 이 암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설계도를 공유해야 되는데 삼성이 가져가게 되면 이 설계도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경쟁사가 특히 이제 바로 바이든이 보입니다. 지금 대만하고 네. 한국 중심의 네. 이 반도체 제조 설비를 미국으로 일부 이제 예. 앞으로는 투자를 하려는 거니까 더 예.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애플만 보더라도 암의 설계도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새로운 제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삼성이 혼자 하는 건 불가능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손을 잡고 하지 않겠냐. 네. 인텔과 뭐 다른 기업들과 반도체 여러 기업들이 함께 이제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좀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 다 좋아요. 함께 인수하면 분명 시너지도 있고 금액도 절감할 수 있고 다 좋은데 함께 인수하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현금이 또 남게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삼성이 M&A를 하나로 만약에 정말로 아무리 인수한다면 하나로 끝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때 이제 유력하게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네. 좀 되지 않을까 유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NXP가 있는데 삼성이 실제로 NXP를 인수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만 네네. 인수는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NXP는 이미 작년에 몸값이 거의 100조 원으로 뛰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삼성이 혼자서 매수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러면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 또 잘 가는 기업 누가 있는가?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피니언도 몸값이 거의 60조로 뛰긴 했지만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대략 한 40조 원대. 네. 근데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긴 한데 또 강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삼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인수합병이 되겠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들 기업이 하는 사업의 영역이 지금까지 삼성이 전혀 안 해왔던 영역이고 시너지를 내기에는 또 좋은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삼성이 가장 큰 돈을 주고 샀던 기업이 바로 미국의 하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하만을 인수해 갖고 전장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이 지금까지 하만과 시너지를 거의 못 내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삼성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성장해 온 그룹인가 하면 항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게 어떻게 전부 다 수직 계열화 시켜서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는 부품 우리가 다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온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만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차량용 전장 부품 사업도 적극적이지 않아 차량용 반도체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거의 하고 있지 않아 이렇다 보니까 이 시너지가 날 구석이 아직까지는 미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당연히 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꽤 오래됐는데 뭐 예, 가시적인 예. 성과는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 예. 그 중국이 실제 제조와 관련돼서는 마음 먹어서 예. 거의 못한 게 그동안 없는데 예. 그만큼 또 반도체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네. 보세요? 5년 10년 시간을 예. 주면 네. 중국이 많이 따라올 걸로 보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일단 시간 싸움이지 중국도 하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 제조 중에서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제조는 이제 전공정이라는 좀 어려운 분야 그렇죠. 제조입니다. 그런데 좀 쉬운 영역의 제조인 후공정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사실 이미 중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뭐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패키징은 이미 중국이 세계 1위 점유율 25%로 올라왔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전공정 쪽으로 계속 갈 텐데 이게 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주느냐 메모리를 해주느냐 그리고 메모리 아래서 낸드를 하는가 디램을 하는가 네. 이제 나뉘어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도 계속해서 SMIC라는 기업이 시세 확장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상황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대략 한 3, 4년 난다. 근데 이 수율이나 완성도 측면까지 고려하면 5, 6년 된다. 아직 좀 많이 떨어진다.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비메모리는
삼성을 따라오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UV 장비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네요. 일단 미국이 맞습니다. 계속 예, 이게 네덜란드 장비지만 이 무기 기술이기 때문에 예. 이 미국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메모리가 아무쪼록 이 고사양 반도체, 즉 EUV가 필요한 고사양 영역까지는 들어오기 어렵더라도 비교적 저사양 영역에서 점유율을 펼쳐나가는 전략은 가능할 것이고 점유율 기준에서는 삼성을 뛰어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몇 년 뒤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낸드 플래시를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중국이 진입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점유율 3% 이제 최대 10%까지 노리고 있는데 아. 이 낸드 플래시를 애플의 아이폰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아, 애플도 진짜요? 예 맞습니다. 애플도 오케이 니네 거 테스트 통과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애플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사실상 낸드 플래시 시장은 다시 종전 6개에서 5개가 됐다가 다시 6개로 늘어나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성능이 좋은 제품을 동급의 제품을 삼성과 하이닉스랑 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변수가 됩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앞으로 한 2년 3년 걸린다. 수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좀 흘러나오는 정보들에 따르면 2, 3년 격차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 7년 정도의 격차가 네, 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수율이나 모양새까지 모두 고려하면 한 8, 9년까지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램은 좀 당분간은 아니고 낸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낸드 플래시가 2, 3년의 격차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중국이 무서운 게 낸드 플래시를 중국 업체들이 싸게 만들지 못하면 중국 업체들은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럼 팔리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적자를 보고 헐값에 팔아야 됩니다. 네. 근데 정부가 그걸 다 지원해 줍니다. 정부가 이 금액들을 적자를 다 지원해 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쟤는 수율이 떨어지잖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수율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낸드 플래시에서 어떤 유력을 보일지는 앞으로 2, 3년 동안 점유율 확대 주기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이제 정부가 만약에 혹여나 뭐 경제 위기가 나서 어려워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살아남아야겠죠. 그러한 그림이 나올 때 진짜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얘기를 지금 대표님이 하셨는데 애플이 네네. 이제 M1, M2 같은 자체 칩을 만드는 이유는 왜 네. 그런가요? 그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애플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계속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란 이 산업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이 칩의 종류가 계속 다양해지면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CPU라는 부품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이 CPU가 이제 우리 집 컴퓨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의 서버 데이터 센터 안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서버 기업들이 쓰는 CPU 같은 경우는 종류가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서버야. 그럼 인공지능 기능에 특화된 CPU. 우리는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수집해서 이걸 처리해주는 서버야. 그럼 빅데이터용 CPU.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처럼 칩의 종류가 계속 다양해지는 와중에 애플도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칩이 있을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칩이 있을 텐데 네. 기존 CPU 업체들이 이걸 다 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설계라는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제조까지 해줄 필요 없이 우리가 설계만 하면 TSMC가 다 찍어내주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다 찍어내주기 때문에 설계는 아무래도 이 제조보다 월등히 낮은 비용으로 예. 이뤄낼 수 있다 보니까 애플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계 유인이 충분히 클 수 전문 있겠습니다. 인력과 확보하면 설계는 예.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201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반도체 설계 사업을 확대했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까지도 자사 제품으로 이제 채우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칩의 기술 변화를 가만히 보니까 이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공정, 즉 전공정 쪽은 TSMC 같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후공정 쪽은
애플 같은 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 제한에서 이거를 제조를 또 대만 같은 기업들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공정 쪽에서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후공정만 잘해도 칩의 성능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기업이 아닌 애플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후공정까지 해서 더 좋은 칩 만들게 예. 우리가 칩 만들면 인텔보다 성능 더 좋겠네 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오늘 진짜 이 내공이 뿜뿜뿜 나와서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워낙 네. 저 학위도 있으시고 네. 제가 블로그 들어가서 보니까 네. 이 워낙 콘텐츠가 좋으신데 하여간 네. 오늘 너무 많이 저희 네. 감사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네. 그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네. 뭐 투자나 아니면 콘텐츠를 공부하는 얘기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어렵죠. 아무래도 예. 이 좋은 기업들 찾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럴 때 더 공부를 하시고 또 이런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구경하시면서 또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공부를 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시간 투자를 하셔야 상승장이 왔을 때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상승장 때 모두가 다 똑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공부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때가 기회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 반도체 쪽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오늘도 또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은 삼성은 원래 항상 불황기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왔던 기업이고 격차를 더 벌리려고.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불황기인 만큼 우리가 더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지식을 쌓아가고 다음번에 어떤 산업이 좋을지 계속 공부를 해두시고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 안에도 여러 기업이 있는데 누가 좀 더 나을까 계속 공부를 해두셔야 상승장 때 빵빵 터진다. 요 믿음을 좀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라고 좀 요 말씀을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또 자주 또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